안녕하세요. 책과 뮤지컬을 덕질하는 책덕가 뮤덕입니다. 뮤덕님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는 덥지만 극장은 시원하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책동님은 이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더워서 밖을 안 나가고 있어요. 네. 이런 날씨에 나가면 진짜 살인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네. 제가 한 저녁 8시쯤에 도서관에 갔거든요. 도서관이 그 시간에 열려 있어요? 저희 도서관은 야간까지 해서 오후 10시에 문 닫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반납을 하러 가는데 진짜 뭐라고 가지? 그 수족관? 어항 안에 음, 들어간 것처럼 와 진짜 습하더라고요. 근데 도서관에 들어가니까 햄복. 너무 더우면 도서관으로 피난 가세요. 뭐 여름 휴가 갈 필요 있나요? 도서관과 극장으로 가면 되죠. 맞습니다. 뮤덕님은 요즘 어떤 뮤지컬? 그게 빠지셨나요? 맨날 뭔가를 자주 보시잖아요. 그걸 회전이라고 하던가? 네. 같은 극을 여러 번 보면 회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매드해터를 회전 돌고 있습니다. 오, 그건 또 처음 들어보는 뮤지컬이네요. 저희 작년에 같이 봤잖아요. 죄송합니다. 무슨 내용이었죠? 어, 모자장수 이야기로 작년에 출연을 했고 지금 앵콜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어제까지 7번 봤습니다. 끝이 아니죠? 8월에 보고 그리고 티켓팅이 한 번 더 있어서 더 잡을 것 같아요. 같이 보실래요? 아니요. 왜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초연보다 좀 달라진 연출도 있고 추가된 대사도 있어요. 영업하지 마세요. 안 사요. 저는 대본집도 산 최애극인데 너무 아쉽네요. 자, 저희가 6월에 재미있는 활동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바로 국제도서전. 기억하시죠? 그럼요. 책덕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티켓팅부터 해봤는데 진짜 너무 빡세서 깜짝 놀랐고 또 성공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희가 몇 번이고 시도했잖아요. 근데 극적으로 금요일에 잡았나? 네. 역시 여러 공연으로 단련된 뮤덕님 덕분에 도서전에 갈 수 있었습니다. 뿌듯하네요. 서울 일러스트 페어로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경험해 봤는데 그래서 각오를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도 국제 도서전 사람이 정말 많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책떡님이 봤을 때 작년과 차이가 있나요? 저 올해가 처음이에요. 아하. 뭐 그래도 책떡님이 출판사나 책 관련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흥미롭게 둘러볼 수 있었어요. 뿌듯하네요. 음. 근데 저도 큐레이션? 그 박물관에서 막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도슨트요? 네네, 그거. 재미있더라고요. 막 제가 이거 요즘 유행이에요. 이러고. 이거 재밌대요. 안 봤는데. 맞아요. 아니, 그리고 책떡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계시는 출판사 직원분들께서도 맞다면서 영업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금액이 5억입니다. 뮤덕님도 책 사셨는데 어떤 책 사셨나요? 저는 제가 작년에 재밌게 본 음악극 노베친토 원작이 있더라고요. 책이 얇아서 바로 구매했는데 아직 못 읽었습니다. 책떡님께서는 국제도서전 어떠셨나요? 와,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2번 갔는데 목요일이랑 일요일에 갔거든요. 근데 오픈런 포기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오픈런을 후기로 찾아보니까 막 오전 7시부터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전 늙어서 오픈런 감히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도 잘 즐겼어요. 이번에 항보름 작가님이 신간을 내셔서 강연도 듣고 사인도 받았거든요. 윗집 부부인데 가지본으로 받았을 땐 제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 읽어보니 역시 항보름 작가님 하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뮤덕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밀리의 서재에 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다행히 밀리 서재의 오디오북으로 있습니다. 오디오북이요? 네. 한번 잠자기 전에 들어보세요. 잔잔해서 아마 꿀잠 자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윗집 부부 말고 국제도서전에서 산 다른 책은 읽으셨나요? 후훗. 못 읽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팟캐스트로 이야기할 까라머조프가의 형제들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싸갈. 진짜 여러분. 솔직히 오늘 가장 큰 포인트는 제가 과연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을 다 읽었냐입니다. 다 읽으셨나요? 놀랍게도 다 읽었습니다. 진심 인간 승리? 아니, 책덕 승리입니다. 진짜 그걸 다 읽으셨다고요? 이 책이 그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완독하지 못하는 책.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걸 다 읽으시다니.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완독한 사람으로 불러주세요.
네, 그럼 책덩님이 완독하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리고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책덩님이 책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책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작가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도스토옙스키 하면 한국 분들은 도박쟁이가 먼저 생각나실 것 같아요. 작가님이 도박 중독이었거든요. 막대한 빚이 있었어요. 도박 때문에 생긴 빚인가요? 아니요. 작가님한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이 죽으면서 남긴 빚들이 있었어요. 그걸 작가님이 안 갚아도 됐는데 본인이 다 갚겠다고 하고 그 형의 가족들도 부양하면서 지내던 중에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초심자의 행운이었을까요? 와, 처음에 돈을 쓸어 담은 거죠. 작가님이 처음으로 채권자들이랑 그 가족들한테 편하게 돈을 주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작가님은 일반적인 도박꾼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도박에 빠지신 겁니다. 그래도 일을 하셔야지 도박에 빠지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긴 해요. 그래서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을 또 갚기 위해서 출판업자와 노예 계획에 가까운 마감 기한을 약속해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26일 만에 완성된 원고가 도박꾼이고 이걸 받아 적은 왜냐하면 직접 쓰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걸 받아 적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비하인드가 있다고요? 빌드업 미쳤다. 허허. 도박꾼이긴 했지만 작가님은 러시아 문학의 한근기를 이끈 대문호이십니다. 한국에서는 죄와 벌이라는 책이 유명하죠.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심연과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친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런 작가님께서는 젊은 시절 사회주의 독서 모임을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집행 직전 극적으로 감형되어 4년간 고된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겪었어요. 이 죽음의 문턱에서 겪은 경험은 작가님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단순한 이념이나 현명이 아닌 구원,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을 먼저 바라보게 된 거죠. 이러한 경험은 죄와 벌, 백치, 악령 등 세계 문화사에 남을 걸작들을 탄생시키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간질 발작과 도박 중독, 지독한 가난과 싸우면서도 인간의 구원과 신의 존재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작가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상과 철학을 집대성한 유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남기고 출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 책이 완결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원래는 2부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건 1부인 거죠. 이 3권짜리가 일부라고요? 네. 도스토옙스키 작가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지 감도 안 오는군요. 저도 감이 안 잡힙니다. 하지만 1부에서 끝나서 다행이지 않나요? 이 미친 분량이 또 있다? 와, 진짜 아무도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줄거리 알려드릴게요. 이 소설은 한 소도시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친부 살해 사건을 다룬 소설입니다. 탐욕스럽고 방탕한 지주인 아버지 표도르 카라마조프에게는 전혀 다른 성향을 지닌 세 아들이 있습니다. 돈과 여자를 두고 아버지와 맹렬히 대립하는 첫째 드미트리, 신과 모순된 세상을 거부하는 냉철한 지성의 무신론자 둘째 이반,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는 순결한 수도사 셋째 알료사까지.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평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공언하던 첫째 드미트리가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소설은 진범을 찾아가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아버지를 증오했다면 우리 모두가 공범이 아닌가라는 묵직한 윤리적 질문을 던지며 인간 내면의 선과 악을 낱낱이 해부합니다. 뮤지컬도 큰 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출판됐을 시기가 1879년 맞나요? 네, 이 소설을 1879년부터 1880년까지 잡지로 연재됐고 1880년도에 단행본으로 출판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종 16년? 너무 까마득한데? 그 당시엔 어떤 반응을 얻었나요?
초판 수천 부가 일주일 만에 매진될 정도로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19세기 러시아는 독자층이 흡수했거든요. 당시 러시아는 전체 인구의 70에서 80%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민 국가였습니다. 또 당시 책 한 권은 노동자 한 달 월급이었어요.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극소수의 귀족이나 지식인 계층에 한정되어 있던 시대였으니 수천 부가 일주일 만에 동난 건 지금으로 치면 수백만 부가 팔린 메가 히트작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이 작품의 성공으로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문학의 거장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고 이듬해 작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장례식에는 약 6만 명의 인파가 몰려 애도를 표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으셨네요. 또 다른 이야기가 없나요? 있습니다. 소설 속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 알료사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이 소설을 집필하기 직전인 1878년 5월 작가님의 막내 아들 알렉사이가 겨우 3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아버지를 원망스럽게도 꼭 빼닮은 간질, 발작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몹쓸 병을 물려주어 죽였다는 극심한 죄책감과 슬픔에 빠진 도스토옙스키는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수도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얻은 위안을 바탕으로 소설 속 수도사 알료사와 그의 스승 조시마 장로를 창조해냈습니다. 책 서문에 알료사가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못 박아 두었는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일찍 떠나보낸 아들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다. 아들의 이름을 빌려 온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대문호의 가장 순수한 구원의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뮤지컬에서도 표도르가 알렉사이만 예뻐해요. 알료샤 막 이러면서 이게 표도르 역을 맡은 배우들마다 표현이 다른데 어떤 배우는 진짜 애교를 부려요. 막 알료샤 궁디 팡팡도 해줍니다. 진짜요? 너무 웃기다. 저도 책에서 이질적으로 느낀 게 사실 알루사의 존재 자체예요. 왜요? 아니 어떡해. 표도로 같은 인간 아래에서 알료사가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긴 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알료사가 가장 카라마조프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았고 그리고 그 미친 카라마조프가 사람들이 알료사한테만 막 좋아하고 막 사랑한다 하고 아주 그냥 누가 보면 한생한 웹소설 주인공인 줄 모두에게 사랑받는 말도 안 되는 캐릭터 아닌가. 작가님의 사심이 120% 들어간 캐릭터 같았어요. 뮤지컬에서도 그랬나요? 네, 뮤지컬에서도 모든 등장인물이 알료샤를 사랑하고 예뻐하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합니다. 더 자세히 뮤지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대학로 대표 화목한 가족 뮤지컬입니다. 네? 혹시 다른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이 있나요? 제가 아는 내용이 아닌데요. 사실 공식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가족끼리 이걸 보러 온 가족도 있었고요. 흥미진진하네요. 지난 시즌을 아마 5월에 개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정의 달 할인을 줬어요. 가정 뮤지컬이니까. 와, 기획자가 누군지 궁금해지네요. 근데 왜 제목이 브라더스 카라마조프인가요? 있어 보이죠? 쇼케이스 했을 당시에는 까라마조프 대신문관이었어요. 대신문관이요? 그 이반이 쓴 책 말하는 건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이 바뀐 이유는 제작사가 한번 바뀌어서 바꾼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는 서울대학로 놀시어터 우리투자증권홀에서 5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보실 수 있고 놀 구 인터파크 단독 예매입니다. 공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캐스팅 1, 2차로 나눠져 있고요. 1차만 하는 배우가 있고 2차만 하는 배우가 있고 또 1, 2차 둘 다 하는 배우가 있어요. 그리고 넘버를 피아노 한 대로 라이브 연주를 합니다. 혹시 야인시대 노래 아세요? 그 바람처럼 스쳐가는 이건가요? 네, 맞아요.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이 임강성인데 이반 역할로 나오세요. 그래서 별명이 야인 이반이거든요. 음. 그리고 취사병 전설이 되다라는 드라마에서 김관철 역으로 나오는 강하경 배우님이 스메르자코프 역으로 나와요. 살벌하게 연기를 하셔서 진짜 정말 무서웠어요. 막 발작하는 게 이건 한번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줄거리는 책이랑 좀 다르게 시작해요.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채로 시작을 합니다.
원작 후반부에 나오는 법정신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하게 유죄 무죄를 다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뮤지컬에서는 형제들이 각자 스스로를 변호하고 폭로해요. 그래서 관객이 마치 배심원이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지 추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들이 지독하게 자기 할 말만 해요. 그 넘버 중에 헛소리라는 넘버가 있거든요. 대사가 안 들려요. 제가 이거 가사지도 다운로드해서 보면서 아, 이 아들은 이렇게 말했구나 하면서 이제 그들의 대사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버 후반부에 4명이 동시에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도 그날 유독 마음이 가는 역할의 감정을 따라서 그걸 보면 됩니다. 이게 2018년에 한국에서 초연을 하고 라이선스를 수출해서 2022년에 중국에서도 초연을 올리게 됩니다. 무대와 넘버는 그대로 한국에서 한국어로 하는 공연을 중국에서 중국어로 공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다양한 극단이 각색한 연극이 오랫동안 올려졌으며 일부 대형 모스크바 극단에서는 이를 웅장한 대서사시 형태의 뮤지컬이나 음악극으로 제작을 해서 무대를 올리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도스토옙스키가 살아생전에 자신의 작품을 연극화하는 걸 환영했거든요. 그 바르바라 오볼렌스카야 공작 부인이 죄와 벌을 극장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연극 대본으로 각색을 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작가님께서 좋다고 환영한다고 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작가님 작품으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작가님의 작품, 책덕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우선 책 페이지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읽은 지식을 만드는 지식출판사 기준 1996쪽이거든요. 이게 지금 3권 분량으로 나눠서 출판하셨는데요. 기존 책으로 하면요. 거즘 전 이번 달 아니 다음 달까지 책 다 읽은 거예요. 쉬어야 합니다. 파업인가요? 네, 저는 정당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러고 싶은데 출판사에서 너무 재밌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책덕한테도 휴식을 달라. 출판사는 그만 재밌는 책들을 내라. 미덕한테도 휴식을 달라. 아무튼 이걸 읽고자 하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중반까지 버티세요. 버텨요? 근데 이건 중반이면 절반 아닌가요? 그럼 1000페이지인데요? 이게 사실 앞에서 줄거리를 아빠가 죽었는데 그 혐의로 첫째가 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내용이 이권 중반부터 시작되거든요. 싸갈. 그럼 앞에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놀랍게도 한 1000페이지 동안 그 인물들 간의 앙금, 히스토리를 말해주고 쓸모없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굳이 있어야 하나 싶은 서브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줄거리 괜찮은데 막장인가? 뭐 추리물인가? 하고 흥미 생긴 분들은 읽고 당황합니다. 그 도파민까지는 아주 꾹 참고 이권 중반까지 읽으셔야 해요. 다른 분들 리뷰를 찾아보니까 이권에서 많이 중도하차하시더라고요. 저도 중도하차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권 중반부터 좀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너뛴 부분들이 많아요. 그 법정신에서 검사랑 변호사랑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독자들은 앞에서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굳이 또 읽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 가감히 건너뛰었습니다. 거즘 6챕터 정도 후루룩 읽고 재판 결과만 봤어요. 근데 저였어도 그렇게 읽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읽기 힘드시면 좀 건너뛰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막 신앙 이야기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무교가 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읽기엔 뭔 소리야 하는 부분들은 좀 건너뛰시고 상권에서도 좀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 읽으면서 이거 뮤지컬로 잘 만들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 각색만 잘하면 대박이겠다 싶었거든요. 앞에서도 뮤덕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뮤지컬은 그 아빠가 죽은 이유로 시작하잖아요. 솔직히 이 책의 재미는 그 아빠를 누가 죽였냐 그거 찾는 게 재미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 재미없게 읽다가 범인이 나오는 순간 이런 미친 하면서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근데 책에선 이 부분이 좀 늦게 나오기도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아서 흐름이 끊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뮤지컬이 재밌었군요. 도파민 최고입니다. 언제 한번 같이 보시죠. 저도 책에서 못 채운 도파민 뮤지컬로 채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책방님은 러시아 책 처음 읽으시나요? 네, 사실 제가 러시아 문학책은 처음 읽어봤어요. 그 각 나라별 문학 특징 있잖아요. 영국은 명예를 위해 죽겠다. 프랑스는 사랑을 위해 죽겠다. 한국은 그 유명한 짤 맞죠? 뭐더라? 죽여보던가? 맞아요. 한국은 죽여보던가입니다. 근데 러시아 문학은 죽겠다이거든요. 그래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읽기 전까지 좀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러시아 하면 저는 좀 칙칙한 피페 강기 그 러시아 명화 중에 폭군 이반가 아들 아세요? 딱 그 명화를 생각하면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아빠 그 표도르가 진심 강대예요. 저는 현대 러시아 사람들 그 불곰 형님들 생각했는데 엥? 이 강대는 뭐지? 그래서 이 강대 말에 웃으면 안 되는데 피식 이렇게 웃게 되는 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맞아요. 뮤지컬도 그랬어요. 이 책을 통해서 러시아 문학이 이런 분위기라면 또 볼 의향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정도 페이지 수는 또 없겠죠? 설마 또 있나? 뮤지컬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파민 제대로 터지는 뮤지컬이에요. 제가 팟캐스트 녹음일 기준으로 3번의 공연을 봤는데 배우들마다 본인이 맡은 역할의 캐릭터 해석과 디테일이 달라서 어떤 페어로 보느냐에 따라 감상이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돌고 있습니다. 혹시 1화에 녹음했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기억하시나요? 당연하죠. 저희 뮤지컬도 같이 보러 갔잖아요. 네. 그 나르치스 역할을 했던 배우가 여기 까라마조프에서 이반 역을 하고 있어요. 나르치스는 독실한 신부잖아요. 근데 신을 믿지 않는 이반 역을 하더니 8월에 개막하는 죽음에 관하여라는 작품에서는 신 역할을 합니다. 이야, 대단하신데요? 그 짤로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그 배우님이 원작을 다 읽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독실한 신부 역할도 정말 잘하면서 까라마조프에서는 아예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역할인데 마치 이반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온 사람처럼 무섭게 연기를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경멸하고 스메르를 간질병 걸린 하인 새끼라고 부르고 드미트리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드미트리를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능이 없어 보여요. 책에서도 지능이 없어요. 개미치는. 아버지를 자기가 죽이겠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의심을 받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그루첸카만 찾는지, 그리고 표도르와 드미트리가 싸우는 장면에서 제가 드미트리였어도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을 것 같긴 해요. 왜요? 아니, 자기 여자를 탐하고 재산도 안 주고. 자기 여자요? 과연 드미트리랑 구루첸카가 쌍방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이럴 수가 아니라니. 그럼 그루첸카는 표도르를 좋아해요? 놀랍게도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이반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알료샤? 그루첸카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누구죠? 아, 재밌다. 놀랍게도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는 뮤지컬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녀는 드미트리랑 포도르 전에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폴란드 귀족으로 그녀의 첫사랑입니다. 근데 그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몇 년 만에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두둥. 근데 드미트리는 아버지만 상대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쪽을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그 폴란드 귀족이 이제 그녀의 첫사랑이라는 걸 알고 또 온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자기 혼자서 그 글루첸카는 더 이상 그 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글루첸카가 드미트리 눈을 피해서 폴란드 귀족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보러 갔다고 착각해서 무기를 들고 아버지를 죽이러 간 거죠. 그날이 아버지가 죽는 날이었나 보군요. 네. 하필 드미트리가 미친놈일 때요. 하지만 나중에 그루첸카도 드미트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비극적이게도 드미트리가 아버지 살해범으로 체포되는 날이에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그 아버지랑 아들이 싸우는 그때에는 구루첸카는 둘 다 안 좋아했어요. 그냥 둘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나쁜 여자가 매력적이긴 하죠. 뮤지컬에 그루첸카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나와서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구루첸카가 나와도 재미가 있는데. 사실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구루첸카가 나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여자입니다.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뮤지컬에서는 그루첸카를 두고 드미트리와 표도르 둘이 뒤지게 싸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넘버에서 막 서로 쓰레기, 버러지 하면서 싸우거든요. 진짜 콩가루 지방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서 도스토옙스키 첫째 아들이 드미트리와 매우 닮은 꼴이었다고 해요. 젊은 시절 아버지 속을 엄청나게 썩였고 도스토옙스키한테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을 못했다고 해요. 드미트리 그 자체인데요? 네, 그래서 아들과의 불화가 소설 속 표도르와 드미트리의 파국적인 관계로 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드미트리뿐만 아니라 알료샤도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사제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자라는 의심을 피해가는 게 맞을까요? 뮤지컬에서는 수도원에서 가족이 모두 만나서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알료샤가 처음으로 까라마조프가의 피를 저주한다는 대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땐 누가 죽였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들들이 모두 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하니까. 이반도 아버지한테 무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반도 아버지를 당연히 죽이고 싶어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던 날에 모스크바에 있었다고 하니까 애매하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서 누가 죽인지 알게 됐고 각각의 인물들의 감정을 자세히 이해하고 싶어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표드르에 대한 행동을 무대에서 배우가 잘 묘사해서 뮤지컬도 보고 책도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도 책은 보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책을 먼저 보지 마세요. 제발 뮤지컬 먼저 보세요. 아, 저야 이 팟캐스트 때문에 이 악물고 본 거지. 아니었으면 둔처럼 10쪽 읽다가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책덕님께서는 뮤지컬 먼저 봐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네, 이건 무조건 뮤지컬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나 보네요. 대박, 책이 재미있다고요? 심지어 일본인데? 왜냐면 무대에서 보던 배우들의 연기를 텍스트로 읽는 느낌이라서 재밌어요. 오, 뮤덕분들이 유리한데요? 책덕들은 힘내십시오. 아무튼 책보다 뮤지컬 먼저 보시고 책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래도 방대한 원작을 100분으로 압축하다 보니 엑기스만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싹 돌아요. 음. 원작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왔다 보니까 다른 점은 별로 없는데 이제 까라마조프가 사람들만 나온다는 점? 이 정도 말고는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덕님 말씀처럼 뮤지컬 먼저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신은 있다와 없다입니다. 극중 아버지 표도르가 이반과 알료샤에게 신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반은 없습니다. 알료샤는 있습니다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종교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믿는 편인데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를 보면서 종교를 가져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이 있다는 쪽에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책덕님은 어떠신가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있어요. 귀신도 있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교를 안 믿는 이유는 아직까지 끌리는 종교가 없어요. 예수님 별로, 하나님 별로예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럼 어떤 면이 있어야 매력적으로 보이실까요? 저한테 도움이 돼야겠죠? 근데 종교들을 보면 다 저한테 달래요. 자꾸 돈을 달라, 시간을 달라, 노력을 달라. 네.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전 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 책덕님은 어디서 구원을 받으시나요? 드미트리는 그루첸카한테 구원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오, 그러네요. 드미트리한테는 구루첸카가 종교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구원이 필요하죠? 구원이 뭐죠?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과하지 말아요. 자, 구원이란 사전적 용어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혹은 인류의 죽음과 고통과 제약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무언가의 고통, 제약, 위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죄송해요. 안 물어볼게요. 알겠어요. 살려드릴게요. 전 너무 재미없지만 구원을 주는 건
저의 가치관, 사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루게 해준 건 책일 때도 있고, 영화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들은 말일 수도 있고, 그렇게 쌓여서 절 구원까진 아닌 것 같고, 조로서 있게 한 것들 아닐까요? 유덕님은 어디서 구원을 받으시나요? 오직 돈만이 절 구원합니다. 종교는 못 가지시겠는데요? 당신 핵심을 찔렀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대한 스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질문인 증오했다고 공범인가를 답하기 위해선 스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스포에 조심하시고 아직 안 읽었거나 안 보신 분들은 멈추세요. 기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드디어 자 범인은 바로 스메르자코프입니다. 냈다 스포하기. 아니, 그런데 이 스메르자코프가 본인의 범죄를 이반한테 고백하면서 내 손으로 죽였지만 주범은 이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반이 아버지를 증오했으며 죽기를 바랬기 때문에 공범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의 말처럼 이반은 공범일까요? 그리고 정말 증오했다는 이유로 공범이 될 수 있을까요? 책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솔직히 이반의 그 반응이 이해가 안 갔어요. 스메르자코프가 그 증오했다고 공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결론 아닌가요? 이반은 제가 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같아요. 전 솔직히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잘 죽었다라는 생각의 첫 번째가 증오, 혐오, 그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반처럼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범이라든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반의 경우 애정 없던 아버지이지만 그래도 본인의 가족이었고 스메르자코프가 죽인 이유가 이반이 말한 모든 것이 허용된다? 만약 영원한 하나님이 없다면 선행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행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그 사상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주긴 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좀 더 이반을 이해해 보자면 이반의 경우 이제 지식인층이고 막 자기만의 사상이 있던 인물인데 본인 사상으로 아버지가 죽은 거니까 충격적일 것 같긴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다이너마이트가 원래는 사람 죽이는 용도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이너마이트가 사람 죽이는 용도로 사용돼서 그 반면가분이 후회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아닐까 하는데 공범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뭐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전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메르자코프가 이반의 사상에 따라서 아버지를 죽인 것을 알게 된 이반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장면을 저는 이제 시각적으로 봤잖아요. 그걸 보니까 공범이네 했어요. 그 대신문관이라는 넘버에서 이반이 처절하게 자신의 죄책감을 변명을 하는데 저 정도면 이반이 죽였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반이었어도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런 건가요? 그럼 저 좀 덜 괴로워해도 되나요? 네. 아니 왜냐면 들어보세요. 아까 그 다이너마이트 말했잖아요. 누가 다이너마이트 개발한 사람 욕합니까? 아니죠. 네. 그런가 보다. 잘 발명했는데 용도를 잘못 썼구나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분께서는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장단점이 있다고 다이너마이트 덕분에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반의 사상에도 장단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 왜 그 잘못을 이반한테 떠넘겨요. 스메르자코프는 딱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경규 씨가 말한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인 거죠. 아무리 이반의 사상이 좋았어도 다른 책이나 뭐 반박하는 글이나 종교적 발언이나 좀 두루두루 봤어야죠. 아니 그렇긴 한데 저는 처음에 뮤지컬을 봤을 때 이반한테 몰입해서 봐서 그런지 죄책감이 너무 느껴져서 공범이 아닐지라도 공범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았어요.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 중에 책이나 뮤지컬을 보신 분들은 의견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자,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좀 아파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이번 팟캐스트 어떠셨나요, 뮤덕님? 다 좋은데 초반에 스포를 좀 피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스메르차코프 이름 안 부르려고 뭐 볼드모트도 아니고 그리고 원작이 고전이고 분량도 방대하고 주제도 워낙 심오하다 보니까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오랜만에 뇌를 좀 혹사시킨 기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다시 뮤지컬을 보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다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짜잔, 그 책을 다 읽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틱덕이라는 타이틀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진짜 힘드네요. 그래도 팟캐스트 덕분에 읽었습니다. 진짜 이거 아니면 안 읽었어요. 하필 제가 읽은 이 출판사는 도서관에도 없어서 제 돈 주고 봤어요. 내 돈 내산. 왜 그럼 그 책으로 읽으신 거예요? 미음사나 다른 출판사도 있잖아요. 비하인드가 긴데 물어봐 주셨으니 말씀드린 게 인지상정. 우선 저희가 팟캐스트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미뤘어요. 읽기 싫어서. 너무 길긴 하죠. 그쵸. 전 겁쟁이였거든요. 그런 저한테 담비와 같은 책이 있었으니 바로 김정학 번역가님이 쓰신 도스토옙스키 번역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걸 서평단으로 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웬걸 김정학 번역가님이 영업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읽을 수 있겠는데?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근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아무튼 이제 김정한 번역가님 덕분에 읽을 용기가 생겼으니 당연히 그분이 번역하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갚는 까치죠. 맞습니다. 저는 바로 김까치죠. 그래서 김정아 번역가님이 번역하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출판된 지식을 만드는 지식을 산 거죠. 아, 그래서 미음사 걸 안 읽으셨군요. 김까치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김까치 이제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저희 팟캐스트 듣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혹은 브라더스 카라마조프에 대해 궁금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